이설의 자는 순명이고 호는 보감이며 본관은 연한이다. 그의 선조 문강공 이석형은 뛰어난 문장 솜씨로 세상의 이름을 떨쳤고 충정공 묵제 이귀와 충정공 서봉 이시방 부자는 뛰어난 충의와 공운으로 인조와 효종 때의 훌륭한 신하가 되었다. 이설은 이들의 후손이다. 그는 철종 1850년에 결성군 화산면에서 태어났다. 성장에서는 출계하여 빈고 별검을 역임한 이조겸의 후사가 되었다. 어머니 유인 김씨가 이설을 임신하였을 때 태교를 잘하였는데 낳아보니 용모가 티 없이 맑고 아름다웠고 재주와 덕이 뛰어나며 총명하고 민첩하였다. 돌이 되었을 때 이미 말을 할 줄 알았다. 7세에 주흥사의 천자문을 읽고는 벽에 다음과 같은 8글자를 적어 걸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할 때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나라에 충성할 때는 목숨을 바쳐야 한다. 또 차가운 집에 어머니께서 앉아 계시니 마음이 편치 못하네. 라는 시를 짓기도 하였다. 박세무가 지은 동몽선습을 읽다가 제갈량이 한나라를 돕고 문천상이 송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내용에 이르러서는 개연히 말하였다. 나도 이 사람들의 자취를 모범으로 삼을 것이다. 1867년에 어머니 영인 어씨 부인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 이설은 어머니의 대변을 맛보고 널쩍다리 살을 베어드리는 등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였으나 끝내 돌아가셨다. 1868년에는 거듭 아버지 별검공의 상사를 맞이하였다. 아버지가 위독하실 때 이설은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서 입에 넣어드렸다.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이설은 염악에서 지내며 모든 절차를 예법대로 준수하였다. 1년 동안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았고 3년 동안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다. 상기가 끝날 때까지 부인의 얼굴도 보지 않았으며 슬픈 마음이 들 때마다 곡을 하며 애통해하였다. 이로 인해 이설의 건강이 날로 나빠져 끝내는 눈물이 마르고 눈에 백태가 껴 평생 고질병이 되었다. 집안의 형벌되는 양소재 이위와 중암, 김평묵이 모두 편지를 보내 이렇게 경계하였다. 그렇게 무리하다가는 상사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설은 끝내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상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설은 문을 닫고 글을 읽었다. 벽에 구멍이 나고 방은 냉골이었지만 종일토록 꼿꼿이 앉아 독서에 매진하였으며 거친 음식도 부족한 때가 많았지만 항상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가장 맛이 뛰어난 후추와 한수석같이 강인하고 맑은 인물이라고 칭찬하였다. 1878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수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였는데 조정에서는 오히려 관사를 마련하여 그들을 대접하고 일본과의 화친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였다. 이때부터 이설은 화친을 주장하는 자들을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으로 여겼다. 이에 이설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지어 올렸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은 미천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임금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이런 사실에 대해 뜻있는 사람들은 몹시 안타깝게 여겼다. 1882년에 이설은 생원시와 복시에 합격하였다. 1888년에 알성시 응제에 뽑혔다. 1889년에 전시에 합격하였는데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 특별히 홍문관 부수찬에 임명되었다. 1890년에 수찬과 부수찬에 임명되었으나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교체되었다. 4월에 신정왕후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에 달려갔다. 그리고 교리와 사간원 정원에 임명되었다. 8월에 인산 옥책차비관, 왕실 장례 관련 문서를 준비하는 임시 관직에 뽑혔다. 얼마 뒤에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었다. 1891년에 또 수찬과 부수찬에 임명되고 서학당, 동학당 교수, 전시 대덕관을 겸하였다. 또 수찬에 임명되었다. 이때 임금이 세자에게 명하여 남쪽을 바라보고 앉아 신하들의 축하를 받게 하였다. 참판 이용원이 소장을 올려 그 일이 옳지 않다고 말하였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많았다. 이로 인해 임금의 엄한 말씀을 듣고 외딴 섬에 유배되었다. 그러자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합동으로 계를 올리고 홍문관의 관원들이 연명으로 차자를 올려
이용원을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설은 병을 핑계로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방에서 그를 위협하는 말이 쏟아졌는데 이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1893년에 교리와 수찬, 중학당 교수, 장령에 임명되고 곧바로 다시 교리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다. 1894년에 부흥교와 사복시정에 임명되고 또 은교에 임명되었다. 이때 동학농민군이 난을 일으켜 여러 군과 현을 연달아 함락시켰다. 각 도의 감사와 고을의 수령들은 동학농민군이 달려오는 모습만 보고도 달아나 숨어버렸다. 이설은 소장을 올려 그들이 백성의 고열을 착취하고 지켜야 할 성을 버린 채 구차하게 목숨을 유지하려 한 죄상을 논박하였다. 아울러 당시의 어지러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5가지 방도도 아뢰었다. 첫째, 서둘러 애통하다는 조서를 내려 임금이 뉘우치고 깨닫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줄 것. 둘째, 시급히 진율 정책을 시행하여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백성들을 안정시킬 것. 셋째, 궁궐의 기강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 간사하고 옹졸한 사람들을 차단할 것. 넷째, 바른 말을 구하는 언로를 넓게 열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할 것. 다섯째, 다른 나라의 구원병이 와서 도와줄 것이라 믿어 군사 대비를 소홀히 하지 말 것. 이설은 이러한 내용으로 2차례에 걸쳐 소장을 올렸으나 승정원에서 저지하여 임금에게 올리지 않았다. 결국 조정의 대신이 경연석상에서 임금께 그러한 사실을 말씀드렸다. 이로 인해 임금의 특명으로 소장이 임금께 전해지니 임금이 가부를 살펴 처리하도록 묘당에 지시하셨다. 그로 인해 조필영 등을 유배하여 파직하였다. 얼마 뒤에 지비와 사관에 임명되었다. 이때 일본이 27개 조의 내정 개혁안을 제시하며 조약을 맺자고 요청하였다. 이설이 이 일의 우려와 울분을 느끼고 소장을 올려 부당함을 지적하였으나 또다시 승정원에 막혀 임금에게 올라가지 못하였다. 얼마 뒤에 승정원 동부승지에 특별히 임명되고 곧이어 우부승지에 올랐다. 이 무렵 일본의 세력이 날로 드세졌다. 그러자 여러 흉악한 무리들이 일본의 신복이 되어 독립이라는 말을 내세워 멋대로 나라의 방침으로 삼았다. 이설이 이에 대해 또 소장을 올려 논박하였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 날 일본군이 궁궐을 침입하여 오조약을 강제로 시행하였다. 이설이 이미 여러 차례 소장을 올렸으나 임금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일본군이 궁궐을 포위하고 출입을 제한하여 반드시 적들에게 출입증을 받아야만 드나들 수 있었다. 이설은 이를 치욕스럽게 여겨 마침내 관직을 버리고 통곡하며 도성을 빠져나왔다. 총리 대신 김홍집이 남몰래 사람을 보내 이설을 회유하려 하였으나 이설은 엄중한 말로 이를 물리쳤다.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집안뜰에 작은 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임금의 생신날마다 관대를 차려입고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임금께 절을 올렸다. 1895년 가을에 어윤중과 유길준 등이 일본인 미우라 고로를 끌어들여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겨울에는 임금의 2발마저 강제로 깎아버렸다. 통분을 느낀 이설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소장을 올려 적을 토벌하려 하였다. 마침 한두 사람의 동지가 홍주 목사 이승우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설도 이 계획에 동참하였다. 그런데 이승우가 곧바로 적들에게 붙어버려 계획에 참여하였던 많은 사람들을 모두 경무청에 가두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위협하고 다그쳐 신문하였다. 그러나 이설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의지가 흔들리지도 않았다. 이듬해 봄에 서울로 압송되어 한성 감옥에 갇혔다가 3월에 임금의 특명으로 풀려났다. 1904년에 일본이 땅을 조차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설이 경문을 지어 전국에 알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태골에 나가 하소연하려 하였으나 끝내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당해 실행하지 못하였다. 내부 대신 이용태가 임금께 아뢰었다. 이 암흑의 오롯한 충정은 장려할 만합니다. 임금이 이설을 안주 군수에 임명하여 서둘러 부임하도록 재촉하였으나 이설은 나가지 않았다.
1905년에 일본이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이에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자결하였다. 그 소식을 들은 이설은 통곡하고 마침내 병을 무릅쓴 채 상소를 올렸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저 일본 놈들은 음험하고 교활하며 간사하고 간교합니다. 갑신년에 한 번 변란을 일으켜 임금을 위협하는 재앙이 있었고 갑오년에 두 번째 변란을 일으켜 궁궐을 침범하는 화가 일어났으며 을미년에 세 번째로 변란을 일으켜 왕비를 시해하고 임금의 머리를 강제로 깎게 하였으며 갑진년에 네 번째 변란을 일으켜 땅을 빌린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에 이르러 보호조약이라는 말을 멋대로 하니 이놈들의 변란이 이미 극도에 달하여 나라가 장차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애통한 마음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천하에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죽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임금께서는 진나라 경당과 송나라 건염을 깊이 부끄럽게 여기시고 반드시 명나라의 의황을 본보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여러 신하들은 장랑로와 허평중을 깊이 부끄럽게 여기고 반드시 문천상이 적의 감옥에서 저리를 지켰던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죽어서 하늘에 계신 여러 선대왕들의 영령을 뵐 수 있을 것이고 길이 천하 만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말미에 별지를 붙여 을사오적이 조약을 조인한 죄에 대해 논하였다. 이 소장이 올라가자 이설은 일본인들에게 붙잡혀 경무청 감옥에 갇혔다. 보조원 와타나베가 물었다. 여러 대신들을 역적이라 한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이설이 매서운 목소리로 꾸짖어 말하였다. 적을 끌어들여 나라를 팔아먹었으니 역적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 이렇게 보조원과 이설이 한참 동안 옥신각신하였다. 그러다가 이설이 말하였다. 신하된 사람은 각각 자신의 군주를 위해 일하는 것인데 너희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일에 무슨 상관이냐? 그 말투가 늠름하고 당당하였다. 섣달 금음에 석방되었다. 한 달간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느긋한 자세를 잃지 않았으나 이로부터 이전에 앓던 병이 더욱 심해졌다. 이듬해 정월에 통곡하며 고향으로 돌아왔다. 병이 날마다 더 심해지자 스스로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짐작하였다. 이에 병을 무릅쓰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리는 상소를 작성하여 제자를 시켜 임금께 올리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미음과 약물을 물리치고 수십일 동안 먹지 않았지만 정신만은 또렷하였다. 오직 순국하여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을 한으로. 여기다가 마침내 윤사월 29일에 하허당 정침에서 세상을 떠났다. 친구들과 제자들 가운데 10여 명이 상복을 입었다. 염할 때까지도 눈동자가 마치 사물을 보기라도 하듯 감기지 않았으므로 보는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유소가 임금에게 전해지자 임금께서 감탄하였다. 이설은 타고난 성품이 엄격하고 올곧았으며 마음 씀씀이가 공평하였다. 의리상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용기로 과감하게 실천하였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말의 기운이 힘차게 뻗어나왔다. 아버지께서 기이한 병에 걸리자 이설이 목욕제계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니 곧바로 효험이 있었다. 아우가 일찍이 임지를 알았는데 이설이 아우의 피오줌을 마시며 그와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였다. 그의 일가 동생 가운데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설의 집에서 돌봐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설이 마치 친형제처럼 대해주었다. 그가 죽자 100여리나 되는 길을 몸소 찾아가 일가 사람에게 부탁하여 대를 이을 후사를 만들어 주었다. 자식과 조카들에게 매양 이렇게 경계하였다.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나 나나 마찬가지이다. 막 자라나는 싹을 꺾지 말고 남을 해치지 말아라.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집안에 전수되는 법은 오직 공평한 뿐이다. 벗들과 사귈 때 신의를 위주로 하고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선을 권할 때 체면을 생각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해야 한다. 이설은 일찍이 자신의 이름 설자의 아래 부분인 대자에 반드시 점을 찍어 견자로 썼다. 이것은 어쩌면 송산조공이 이름을 고쳤던 의도와 같은 것이 아니었겠는가.
또 주인을 사랑하는 개의 습성을 갸륵하게 여겨 죽을 때까지 개고기를 먹지 않았다. 아들 둘을 두었으니 장남 병우는 내부주사이고 차남은 병효이다.